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네갈의 충격적인 성명. 2. 일본의 쓰디쓴 패배. 3. 중국은 참패를 당해야 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막대한 석유가스 자원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 기회는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해준 멋진 일들에 대한 감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한때 대륙의 미래였다. 아프리카 석유 및 가스 생산 국가의 절반 이상이 전체 수출 수익의 50% 이상을 석유 및 가스 수출에 의존했다. 하지만 탈탄소 움직임의 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는 선진국들의 투자 기피로 일시적 암흑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가스 대란이 발생하고 글로벌 석유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면서 아프리카의 종용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축소 압력이 해제되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투자 기업들은 아프리카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요구 중이다. 이를 두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자원을 개발해 수익이 생겨나서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다. 언제는 탄소를 배출해 필요 없다고 생산량을 줄이라며 투자를 철회하고는 이제 상황이 변했다고 다시 생산을 늘릴 것을 독려하자 자신들이 이용당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오랜 세월 서방의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방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석유나 가스 생산 관련 서방의 필요에 따라 아프리카는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현실에 불만이 나온다. 한편 유럽은 연간 소비 천연가스의 약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1년 소비량은 3,970억 입방미터였다. 아프리카는 55개국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천연가스 매장량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다. 대륙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은 1,800조 입방미터에 달한다. 아프리카 지역 천연가스 개발과 유럽으로의 공급에 성공할 경우 유럽은 더 이상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는 러시아 가스의 유일한 대안이다. 세네갈에서 갑자기 한국의 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친한 국가로 거듭나겠다며 대통령이 강력하게 한국의 날 제정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국 덕분에 세네갈이 살 수 있었다며 이에 감사 인사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머나먼 아프리카 국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 한국밖에 모르는 세네갈과 한국의 놀라운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세네갈은 변화할 것입니다. 마이크의 성근은 자신있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많은 이들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인 마키살은 연설을 통해 현재 위기에 봉착한 세네갈의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분명 위기에 몰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죠. 한국의 날을 제정해 한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가 웃음을 지으며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도와준 덕분에 위기 상황 속에서 세네갈이 버틸 수 있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19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10월 19일은 세네갈과 한국이 수교를 가진 날로 1962년도에 시작된 수교일을 생각해 이 날을 한국의 날로 지정한 것이죠. 수도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은 물론 한복까지 입을 수 있게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한 그는 한국에 대해 세네갈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우애를 자랑했습니다. 현재 세네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을 수입하던 세네갈은 전쟁으로 인해 밀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곤란을 겪게 되었죠. 밀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난한 국가인 세네갈에게 가격 상승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마키살 대통령은 세네갈에게 닥쳐온 현실을 깨닫고 이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과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죠. 아프리카 연합AU의 수장이기도 한 마키살 대통령은 전체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식량 위기 문제에 대해 이를 인지해 줄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호소, 이를 위해 직접 친서를 작성해 러시아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세네갈의 식량 자원은 한정적이고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기엔 세네갈 식량 사정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당장 당면한 식량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도 향후 농사를 지어야 할 종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비료값도 상승했기에 당장 다음 해와 다다음 해를 준비할 농사조차 시작도 못한 상황.
하다못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푸틴에게 이미 사정을 했으나 러시아는 이 소식을 묵살하며 밀 통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간곡한 호소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은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밀 문제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큰 타격이었고 자국 국민들을 먹일 식량이 모자라게 이를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대통령은 유엔의 지원을 다급하게 요청했습니다. 부호 물자를 받아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죠. 유엔도 도움을 줄 수 없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일찍이 세네갈에 진출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 역시 세네갈 정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죠. 세네갈에 위치한 참치캔 회사 스카사이스 CASA는 세네갈의 어려움을 알고 한화로 약 5억 원 상당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향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네갈인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결단까지 내리며 죽어가던 세네갈인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바로 모 회사의 존재 때문이었죠. 이 회사는 원래 세네갈 국영기업의 소유였지만 한국의 동원그룹이 인수해 2011년 이후부터는 한국 회사입니다. 세네갈인들을 위해 한국 회사가 사재를 털어가며 도운 셈이죠. 스카사는 세네갈의 풍부한 수역에서 건져 올린 참치를 가공해 해외에 판매하는 기업으로 나름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공장입니다. 무려 1968년에 처음 공장이 세워졌다고 하죠. 불행히도 방만한 경영과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동원그룹이 인수하기 직전에는 폐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의욕이 없었고 세네갈 경제를 지탱하던 이 기업은 보잘것없는 신세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동원그룹은 이 회사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한국식 경영 방법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바라봤죠. 그룹 내부에서는 반대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은 뚝심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죠. 에콰도르와 미국령 사모아에 참치회사 인수를 결정해 나름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던 동원그룹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사업 경영은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카사 인수 후 계속된 적자의 한때는 철수까지 고려할 정도였죠. 김재철 회장은 아프리카 특유의 느릿한 일 처리 속도와 저품질, 포장을 고쳐야만 성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해 6개월간 공장 문을 닫고 처음부터 공정 및 품질 관리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을 파견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치기 위해 전력을 다했죠. 한국인들이 보여준 정문화도 변화의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던 세네갈인들은 일에 있어서 대충대충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이 자신들을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이런 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신뢰 쌓기에 나섰습니다. 좋은 성과를 보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네갈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현지 직원의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사내 축구 동아리도 만들며 스킨십을 늘렸죠. 그 결과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더니 세네갈 안에서 최고의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400명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600명을 고용할 정도로 규모도 커지면서 세네갈 대표 기업이 되었죠. 세네갈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스카사가 세네갈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마키살 대통령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제 부흥을 이끌어준 한국 기업에게 은혜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주겠다며 나섰기 때문이었죠. 한국이 세네갈에 베풀어 준 것은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전쟁 직후 가난함과 배고픔을 아는 유일한 선진국이기에 한국은 아낌없이 세네갈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항상 세네갈의 문제였던 식량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슬이볕 품종을 한국이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죠. 세네갈 풍토에 잘 맞는 품종을 연구한 결과 한국 통일벼 품종을 개량한 이슬이 품종을 세네갈에 심고 여러 테스트를 거쳐 병충해에도 강하고 아프리카 기후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덕분에 세네갈에서는 많은 양의 쌀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이슬이는 빠른 적응 덕분에 세네갈 농부들의 사랑을 받으며 급속도로 확산 기존 품종인 사헬사헬을 뛰어넘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은 아낌없이 무상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국은 세네갈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학교 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도 다카르에서 60km 떨어진 티에르케르무사 중학교는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학교인데요. 기존에는 천막을 펴놓고 수업을 할 정도로 열악했지만 한국의 도움 덕분에 현대식 중학교를 갖출 수 있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한국은 다카르에도 중학교 2곳, 카울락 지역에도 2곳에 달하는 중학교를 건설함에 따라 세네갈 전역에 교육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 새마을운동 연구소도 세네갈에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했던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관심 있게 보는 사회운동으로 세네갈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은 세네갈의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프리카 최초로 새마을운동 연구소를 설치, 새마을운동의 전초기지로 세네갈을 선정해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 덕분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은 현대화를 거쳐 몰라볼 정도로 최신식 농사를 지을 정도로 성장했죠. 코로나 시기 때는 세네갈의 의료품 부족을 실감한 세네갈, 한국 교민들의 요청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 2만 900여 전, 수술복과 수술용 장갑 등 의료품을 솔선수범해 선진국들 가운데서 최초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죠. 알폰스 오스만 짜우 세네갈 보건부 장관실장은 한국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큰 기여를 했다며 한국이 아니었으면 세네갈은 죽음의 땅이 되었을 것이라 증언했죠. 1년의 도움을 받았기에 마키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주요 동맹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죠. 그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세네갈은 카이가 개발한 FA50 기종을 도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경공격기 도입을 추진한 세네갈은 다른 나라는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을 점 찍었다고 하죠. 일찍이 KT-1 기본훈련기 4대를 한국으로부터 구입해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체험했던 세네갈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며 구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한국을 향해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는 세네갈 대통령, 한국의 날에 세네갈인들이 시름을 잊고 행복한 날을 보내길 바라며 최근 복잡의 형상으로 개발되었던 KF-21의 시제 4호기와 6호기에 적용되는 무기 플랫폼이 마침내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럿과 함께 무기 관제사가 탑승하는 복자 전투기는 각종 무기체계 운용의 전문가를 태우고 있는 만큼 단자형에 비해서 훨씬 폭넓은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요. 한국이 만드는 전투기 KF-21의 복자형은 어떤 무기체계를 운영하게 될 것인지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적어서 진행 상황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그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된 데다가 심지어 계획 단계도 아니고 개발 완료에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KF-21의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하늘을 가른 뒤로 KF-21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만들 수 있는가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기왕 지원 설정과 탑재 무장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순수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으니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써먹어보자는 것이었죠. 물론 KF-21의 제작사인 카이도 KF-21이 단순히 비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군과 국가의 핵심 전력으로 전쟁이 났을 때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적과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되 KF-21을 활용한 수많은 파생형에 대한 예상 질문들 중에서 카이가 노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발했다는 증거죠. 전자전기 개량 가능성, 공대함 성능, 함재기 개량 가능성, 캐터펄트 완성, 단거리 이륙 능력 등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카이가 내놓은 대답은 전부 예스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KF-21의 성능 그 이상의 미래까지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유무인 복합현대인데요. KF-21 한 대가 3에서 4대의 무인 전투기 쿠스 LW를 거느리고 편대를 꾸려 작전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무인 전투기에 대한 계획은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정된 국방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충원 가능한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한 명의 병사의 최대한의 전투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인 전투기를 실현하는 데에만 성공한다면 의외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래 목적과 같이 한 명의 파일럿이 한 번의 비행으로
기존의 4에서 5배에 달하는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작전 효율성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전투기가 맞서 싸울 상대가 주로 누가 될지를 떠올려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조정석과 긴급 사출 장치, 생명 유지 장치 등 파일럿을 고려한 장비들을 일체 탑재할 필요가 없고 덕분에 완전히 무장량과 기동성, 스텔스 성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한편 무인기들을 조종하게 되는 유인기의 설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는데요. 무장의 양과 종류를 편대 무인기에 분배할 수 있고 역시 그만큼 파일럿 방어와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F-21은 제한적인 스텔스로 인해 4.5세대로 분류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드포인트의 필요성이 줄어서 5세대 전투기급 저피탐 성능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데다가 무인기를 통한 탐지 및 공격 범위의 확장으로 5.5세대에서 6세대에 해당하는 극대화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공개된 정보를 수합한 KF-21 유무인 복합 편대의 효과인데요.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기본적인 무인기의 임무는 3에서 4대 편대로 유인기 호위와 정찰 대행을 맡는 것임에 변화는 없지만 여기에 노예 상황에 따라 자폭도 가능해졌죠. 또한 지상관제소, 유인기, AI 3가지 방법으로 모두 조종이 가능해서 무인기의 제어 불능을 유도하는 전자전 상황에서도 조종 권한을 바꿔가며 작전을 지속하는 능력까지 획득할 예정입니다. 호위 능력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 기존의 지상 방공망에 대한 호위 능력뿐만 아니라 상공의 적기의 공격으로부터도 모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력 6,5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의 애프터버너 기능까지 탑재해 마음속에 달하는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인기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초기 가속에 드는 연료를 절약해서 사거리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같이 편대를 이루는 유인기의 속력 제약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뀌는 일이 없는 결정 사항이라는 점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웅비 내 웅비가 테스트베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유무인 편대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검증이 되면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것 같긴 해요. 현장의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지상 실험을 마쳤고 테스트 베드 기체 KT-1 웅비와 비행을 앞두고 있다. 비행 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면 FE-52내 KF-21 등 국군의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쿠스 LW와 함께 전시회장에서 뜻밖의 형상도 모습을 드러내 몬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전시되어 있는 쿠스 LW의 모형 뒤에 LW에 밀려나 폐기된 줄 알았던 디자인인 가오리 X의 형상 역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오리 X는 쿠스 LW에 앞서 등장했던 무인기 형상의 가칭으로 수직 수평 미익이 없고 동체 전체가 곧 날개인 전익기 형상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익기 형상은 스텔스 측면에서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대신 기동 성능이 매우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모습을 감추는가 했던 가오리 X가 쿠스 FC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항공의 전시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대한항공이 밝힌 쿠스 FC의 운영 용도는 차세대 다목적 스텔스 무인항공기로 다목적이라는 수사가 붙은 만큼 무인기 편대 작전, 무인기 단일 작전, 정찰, 폭격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쿠스 LW 대비 훨씬 더 폭넓은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폭격 임무가 추가된 만큼 쿠스 LW보다 한층 더 강한 1만 파운드급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고 전익기 형상에 더해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레이더 전파 흡수 물질 아레인과 레이더 흡수 구조제 레스도 적용되어 피탄 면적을 극도로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쿠스 FC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레이더의 신호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요충지에 폭격으로 타격도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두 가지 무인기와 함께 중고도 무인기 무어부도 개발했습니다. 쿠스 FS로도 불리는 이 중고도 무인기는 쿠스 FC 이상으로 정찰에 치우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고도에서 고해상도의 센서와 다중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지의 선명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차후 가침 전술급 유도무기로 불리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되면 공격기처럼 근접 화력 지원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OI 쿠스 FS는 개발 완료 선언만 되지 않았을 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며 아예 전시회 현장에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쿠스 FS는 본래 2017년 실전 배치 예정이었으나 결빙 등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시제기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계획이 수차례나 미뤄졌었죠. 이대로 유명무실해지나 싶었던 쿠스 FS가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쿠스 FS는 양산을 위한 행정적 처리만 남아있는 상태라 99.9% 완료된 사업이며 실전 배치된 후에는 엔진을 터보프롬에서 터보팬으로 교체하여 고고도 무인기로 변경, 해상용이나 스텔스 기능 탑재 등 핵심적인 개량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에선 유례가 없는 경우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매번 아주 이른 시기에 무인기의 수요를 알아보고 개발에 돌입했으며 심지어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해서 채워놓기 때문에 작전 환경 변화에 따른 재원의 변경도 자유롭죠. 모스크바함 침몰의 주역으로 명품이라고 평가받는 튀르키예산 무인기 바이락타르도 외산 센서를 사다 달았고 레이더와 위성통신 모듈은 국산화는커녕 수입도 못해서 탑재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훌륭한 전과를 세우면서 활약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뛰어난 국산 부품으로 전신무장한 한국 무인기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기의 국산화율이 이 정도로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한국밖에 없다고 하죠. 게다가 5년 전을 기준으로도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무인기를 상당히 많이 운영하는 편이며 한국보다 무인기가 많은 나라는 인구부터가 압도적인 중국과 인도뿐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앞서 소개한 무인기들이 없었으니 앞으로는 훨씬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무인기 전력 확대에 대해서 무인기 국산화 개발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개미떼 같은 무인기 전력을 지닌 중국도 몹시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절대적인 인구와 병력이 모자란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인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저질 무기를 만들어 놓고 성능만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무기의 성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보고 찬사를 하는 한국 무기를 상대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에서 뻔히 보이듯이 현대전은 병력보다는 무기의 질로 겨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압도적인 품질과 성능의 무기를 계속 개발해서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주하이 에어쇼. 이곳에서는 중국의 신형 무기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가운데 한국의 명품 장갑차 레드백의 모습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특유의 형상과 심지어는 한국 방산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무 궤도까지 똑같았죠. 하지만 당연히 한국이 천년의 적 중국의 방산 전시회에다가 무기를 보여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보나마나 중국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남의 나라 무기를 베낀 것이 분명한데요. 그 장갑차에는 그런 것 치고도 특기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국방력 투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전력 확충과 개발에 나선 상태인데요. 한 곳의 조선소에서 5에서 6대의 구축함을 동시에 건조하는 짓은 근 몇 년 사이 하도 자주 나온 소식이라 이제는 예사실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의 항공전 기술이 이미 동구권에 맹주였던 러시아를 한참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무기도 예외는 아니었죠. 중국이 최근 2022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인 새로운 신형 장갑차가 괴물 같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갑차의 놀라운 점은 스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레드백과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등장 직후 구설수에 오르내렸죠.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베끼는 것이야 하루 이틀 있던 일이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레드백의 기술을 베껴간 것인지
쥐잡듯이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심증을 잡을 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AS-21 레드백은 한화가 호주 수출에 대비한 사양으로 국산 보병전 투차 K-21의 개수를 가해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K-21이 중국 손에 넘어가 해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21의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때에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발생했죠. 사우디에서 출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홍콩을 경유하던 시점에 K-21이 세관 검사 중 일방적으로 압류를 당한 것입니다. 압류 기간은 무려 51일에 달했고 이 정도 시간이면 장갑차 하나쯤 다 해체해서 도면을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기분 나쁘게도 사실 한국이 K-21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기술을 고평가해서는 아니었죠. 원래 중국은 전차 개발 기술 분야에서 독일과 협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의 지상전 무기 체계가 미국의 그것 이상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었고, 독일과 협력할 수 있다면 전차를 시작으로 장갑차나 다른 무기 기술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전차 기술 수출 규정을 내세워 중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독일 기술을 한 줌이라도 받아 쓴 적이 있는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띈 것이 한국의 K1 전차였죠. 당시 K1에는 독일제 1200마력짜리 순행식 사행정 디젤 엔진인 M2U MB871K501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중국은 한국의 전차 및 장갑차 제조 기술의 독일식 메커니즘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기갑 차량 개발을 눈여겨보던 중국은 홍콩 콰이청 항구에 K-21 완제품이 통째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K-21을 생산한 두산 DST는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홍콩 해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추가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고도 출항 허가는 나오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의 확인에만 거의 2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었죠. 이때 압류되었던 K-21은 압류기간 51일 동안 분해 재조립되며 내부의 기술을 유출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를 실은 선박이 홍콩을 경유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산 DST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은 매년 평균 4에서 5회 정도 해외 전시에 참석을 위해 방산 장비를 홍콩을 경유해 부산항으로 입출항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죠. 중국이 명백하게 K-21을 노리고 한국을 가로막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의 세기를 받는 일이 7년이 지나 발생했습니다. 2017년 등장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 차량 VN-17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들은 VN-17을 내놓으며 자랑스럽게 미국, 유럽이나 러시아의 장갑차 디자인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선전을 해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들이 베낀 건 한국이었으니까요. 애시당초 베끼지 않았다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심지어 그것도 거짓말이라니 이쯤 되면 오히려 대단합니다. K-21과 VN-17의 재원을 비교해보면 각각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엔진 마력과 항속 거리와 같은 성능을 중국 운영 상황에 맞추어 개선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21 압류 사건 전까지 중국은 고작 군용 디젤 엔진을 개발하는 것마저도 엄청난 난항을 겪고 있었죠. 중국이 여기저기서 엔진 기술을 베낄 만큼 다 베끼고 나서도 다른 나라들이 만든 엔진과 비교할 만한 성능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원천 기술이랄 게 하나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중국이 개발 기간 7년, 기술 실증 기간은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에 불과했을 텐데 그 사이에 갑자기 K-21에 버금가는 성능의 엔진을 뚝딱 만들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VN-17에 탑재되었다는 FX0012 디젤 엔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K-21의 엔진을 역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중국은 이때 만든 VN-17이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보병전 투차 개발을 이어오면서 이제식 번호를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중국의 신형 보병전 투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VN-20이라는 번호를 받은 이 보병 전투차는 그 자리에 있던 해외 방문객들의 눈을 의심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VN-20은 레드백의 배다른 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무기의 세계에선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은 비슷비슷하게 마련이니 그런 성능을 하나하나 갖춰 모으다 보면 형상도 비슷해지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띱니다. 레드백은 한국이 K-21을 개수한 것이고 VN-20은 중국이 K-21을 베낀 VN-17을 발전시킨 것이니 겉모습이 비슷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VN-20의 경우에는 불행히도 어머니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드백과 VN-20의 외관은 비슷한 것이 사실이지만 둘을 같이 넣고 보면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도 놓칠 수 없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VN-20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죠. VN-20에 사용된 차대는 VT4로 이쪽은 아예 MBT, 즉 탱크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중량도 50톤에 달하는데 VN-20은 거기다가 거의 모든 방향의 장갑판에다가 모듈식 반응 장갑까지 설치해서 어마어마한 떡대를 자랑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전차에다가 포탄만 갈아 끼워 놓고 이건 장갑차라고 우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장갑차의 크기를 이렇게까지 키우려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충분한 고민은 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명색이 장갑차라면 기본적인 역할은 기계와 보병의 수송과 화력 지원입니다. 그런데 탱크 차대를 그대로 가져다가 박은 VN-20은 고작 6명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웰메이드 장갑차로 꼽히는 레드백과 링스가 승무원 3명에 더해서 보병을 최소 8명, 구겨넣으면 9명까지도 태울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VN-20에는 30mm 무인 포탑이나 100mm와 30mm 기관포 탑재형 2인 포탑을 골라 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탑 측면에는 대전차 미사일 역시 탑재하고 있죠. 이런 점은 러시아의 장갑차 BMP-3과 같은 사양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한국 기갑 차량의 상징과도 같은 고무 궤도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현대 기갑 무기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정작 차체의 대형화만 노리다가 중요한 보병 수송 능력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급조해서 만든 흔적이 뻔히 드러나니 포탑과 차체를 따로따로 만든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VN-20의 개발 계획은 적어도 2019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때 중국이 밝힌 VN-20의 개발 계획은 수출과 내수를 모두 노린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중국이 K-21의 DNA를 잘 살리고 타국의 명품 무기들에서 좋은 점을 잘 벤치마킹해왔더라면 레드백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언가 허술한 결과물이 나왔기에 망정이지 멀쩡한 장갑차를 만들었더라면 상대가 중국인 만큼 레드백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부딪혀 수출길이 막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길지 않은 세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기는 했지만 끔찍한 이웃들이 주변에 사는 만큼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더욱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VN-20의 사례처럼 언제 중국이 한국 기술자들이 피땀 흘려가며 만든 성과를 가로채가서 불쾌한 대조품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